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며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둘째, 첫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셋째, 첫째와 둘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저는 윤리적 판단을 하는 인공윤리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로봇 3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AI 로봇 5원칙으로 확장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AI 로봇은 인간의 기본권, 즉 자유, 평등, 사생활, 노동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AI 로봇은 환경, 동식물 또는 재산, 그 재산에는 로봇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AI 로봇은 사회적 선, 그러니까 평화, 정의, 복지, 전통, 문화 등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AI 로봇은 사용자의 행복한 삶,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AI 로봇은 인간이나 다른 로봇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아야 한다. 입니다. 제 윤리적 판단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로 윤리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경우 원칙별로 윤리 판단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선택이 해당 윤리 원칙에 부합하면 양의 점수, 또 부합하지 않으면 음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윤리 원칙에 얼마의 윤리 판단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국대 신남인 교수님과 함께 하이브리드 인공윤리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에이전트는 AI 로봇 5원칙 프레임을 이용한 하향식 접근법과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하도록 각 원칙별 윤리 판단 점수를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조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사례로 하이브리드 인공윤리 에이전트 알고리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생 130명과 대학생 280명에 대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던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전방 10m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건널목을 건너며 도망가는 살인범을 치게 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아이들의 놀이터를 들이받게 됩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살인범을 치는 것이 낫다. 두 번째, 놀이터를 들이박는 것이 낫다. 이 설문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84.5%가 1번을 선택했고 15.5%가 2번을 선택했습니다. 즉, 놀이터를 들이박는 것보다는 살인범을 치는 선택이 훨씬 옳다고 한 거죠. 반면 대학생들은 47.1%가 1번을 선택했고 52.9%가 2번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살인범이지만 인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인공지능의 일종인 UDEAS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당 원칙의 윤리 판단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은 값들을 나타냅니다. 인공윤리 에이전트는 이 값들을 합산해서 1번과 2번 선택을 비교하여 총점이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데요. 그 결과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설문 결과와 일치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인간의 뇌에서 윤리적 판단을 하는 과정을 5가지 윤리 원칙이라는 프레임에서 랜덤 함수의 형태로 정량화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인간과 유사한 윤리적 판단을 인공윤리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설문 문항도 더 늘리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 정치 체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더욱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고령 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18.4%대이지만 오는 2030년에는 25.5%, 그리고 2040년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34.4%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온 겁니다. 급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층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 역시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다양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어르신들이 디지털과 친해질 충분한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반복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운 게 내일이면 많이 좀 잊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키오스크 같은 데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인데 다른 이 스마트폰 교육 받으면은 그 배운 게 하루 종일 자고 나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주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애들하고 음식점에 가면 이제 저는 애들하고만 다녀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완전히 애들이 해준 대로 그냥 계속 그냥 했는데,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도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주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거 해서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가면은 제가 진짜 앞으로 제가 한번 주도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신감을 얻어서. 정보통신 기술을 잘 사용하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걸 뜻하는 디지털 에이징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노인들에게 디지털 생활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로 느껴집니다. 특히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에이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한 시니어 세대에겐 소외감과 우울감,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 사고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긴급 대피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활용 능력의 문제는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디지털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소외감이나 혹은 그런 사회적 소외감, 외로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에이징이라고 하는 시대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서 직물 공장을 하던 김필곤 씨는 수건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 최고의 수건을 만들기 위해 의욕을 불태웠던 그날부터 새로운 수건 소재를 찾기 위해 연구가 이어졌는데 이도 아니야 이거. 더 부드럽고 산뜻하면서 가볍고 뭐 그런 느낌의 천은 없나? 우리나라에 온갖 천이란 천은 내가 다 본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외국 천? 그렇지. 이태리 천을 찾아볼까? 패션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당시에도 이탈리아는 세계인의 옷을 만든다고 할 정도로 의류와 섬유 산업이 크게 발전한 곳이었는데 김필곤 씨는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수건 소재를 찾아보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천을 수입하게 됐는데 그렇게 얼마 후 이게 뭐야 이게?
천이 왜 이래 이거? 막상 도착한 새로운 천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그가 수입한 천은 비스코스 레이온이라는 원단이었는데 마찰력이 너무 강해 수건의 소재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천이었다. 이거 이태리까지 전화해가 외화만 낭비하고. 내가 못 산다. 아이고 진짜. 아휴 천 쪼가리를 하도 만졌더니 먼지 투성이래. 사우나나 다녀와야겠다. 그렇게 공장 근처 대중 목욕탕으로 향한 김필곤 씨. 당시엔 때를 밀 때 일반 수건을 사용했는데 잠깐만요. 아니 사장님이요. 이거 지금 미는 겁니까? 안 미는 겁니까? 이게 약합니까?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이거 좀 시원하게 좀 팍 안 됩니까? 아이고 그럼 이걸로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까칠한 돌인데 아주 시원합니다. 예. 그러게. 그럼 이 돌로 부탁드립니다. 예예. 잠깐만. 사장님요. 이거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살껍데기 다 벗겨지겠네. 아이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수건은 약하다 하고 이 톨은 아프다 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하이소. 아니 어떻게? 오? 서둘러 공장으로 들어간 그는 수입한 비스코스 레이온을 만져봤는데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이게 수건으로 쓰기는 거치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 오, 시원해. 때를 밀기에는 아주 적당한 마찰력을 가졌어. 그래, 이걸로 때밀이 수건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김필곤 씨는 수입한 원단으로 때를 밀 수 있는 장갑형 타월을 만들었고 관련 특허까지 출원했는데 이태리 타월은 출시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목욕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켰다. 한편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약 27년으로 미국 71년, 프랑스 80년, 독일 121년, 영국 128년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짧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은 콘크리트 건물의 사용 가능 연한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주택 형태가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기 때문인데 각종 배선과 배관이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돼 있어 건물 관리가 쉽지 않아 노후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에는 세종시에서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실증단지가 첫 등장했는데 장수명 주택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택에 걸리는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기존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하중 전체를 기둥으로 지탱할 수 있는 라멘식인 기둥식 구조를 적용했다. 이러한 기둥식 구조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 부분도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 벽체 내부에 매립해 교체, 수리가 쉽도록 시공돼 리모델링도 쉽다. 또한 설비 배수관을 슬래브 위에서 처리하는 층상배관 공법을 함께 적용하면 생활소음 차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거나 철근의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내구성을 높인 집이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 사유를 꼽는 이유 중 하나가 노후 배관의 녹물인데 장수명 주택은 수도, 전기 배관의 수리가 용이해 노후 배관의 점검, 교체가 쉽다는 것이다. 기존 온돌 방식인 습식 온돌 방식은 난방 배관이 시멘트 바닥 속에 있어서 배관 수리 시 바닥을 모두 드러내야 하지만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식 온돌 방식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수리 시 배관 교체가
습식 온돌 방식에 비해 용이하다. 주목할 만한 장점이 많은 기둥식 구조의 장수명 주택이지만 주택 공사비의 부담이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에서 6% 수준의 공사 비용이 증가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만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100년간의 생애 주기 비용을 따져보면 비장수명 대비 11에서 18%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는 17%, 건설 폐기물은 85% 절감이 가능해 환경, 사회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장수명 주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부터 장수명 주택의 인증 제도를 시행 중인데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 인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쉽지 않아 건설사의 연구, 적용 의지와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성형 AI를 만나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게 되면 바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되나? 글을 썼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냥 우선은 우리 과톡이니까 보라색 공룡이 과학 실험하는 모습 그려줘. 이거부터 이제 간단하게 갈게요. 자,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하자 바로 생성된 그림 무려 4가지나 나왔는데요. 야, 이게 지금 보라색 공룡이 실험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야, 시험관 유리 같은 걸로 뭐 아령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야, 근데 이거 무슨 공룡 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누가 온 것 같은 느낌의 보라색 공룡을 표현한 그림도 있고요. 야, 되게 근데 작품성 있다. 그냥 막 그릴 줄 알았거든, 나는. 만약 사람이 작업했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렸을 법한 그림. AI는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내니 허탈한 기분마저 듭니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킵니다. 앞에서 해본 것처럼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것은 물론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사한 그림으로 사진을 재생성하거나 음성 분야에서는 특정 장르의 음악을 무한대로 작곡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얼마 전에는 1970년대 존 레논의 미완성곡을 AI가 마무리지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레논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추출해낸 것은 물론 믹싱 작업까지 스스로 해 올해 말 음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G사는 의류 가상 입어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의류 이미지만 있어도 AI가 다양한 체형의 모델이 실제로 옷을 착용한 것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준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오늘은 현민이의 대장 내시경 특집으로 AI 100% 활용해보기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생성형 AI를 활용해보시면서 다양한 재미와 경험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말로만 듣던 슈퍼마켓 누리온인가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 전부 다가 누리온 시스템이에요. 근데 밑에서 본 거는 요거 한 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과거 인류기 때는 벡터 시스템에서 하나의 시스틱, 하나의 캐비넷이 슈퍼컴퓨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반적인 범용 서버들을 수천, 수백 대를 엮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다가 하나의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면은 네. 이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새로운 소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소재들의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라는 것은 기존 소재 대비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소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신소재 이런 개발은 원자나 분자라는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분자 원자인 거예요? 네, 점들이 하나가 다 원자들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됐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특성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글자 형태로 막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림을 글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요, 컴퓨터에다가. 어머, 이게 다 뭐야? 아시겠나요? 저는 연구하는 연구자니까 알고 있죠. 그렇구나.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쵸. 이 숫자들이 지금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처리를 해서 실험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드립니다. 슈퍼컴퓨터가 없었으면 아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계산들을 저희가 며칠 내 또는 몇 시간 내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킨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계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니까 기업 발전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돕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겠죠. 이렇게 수많은 그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가장 그 혁신적인 그 사건이 바로 하버와 보슈가 암모니아를 질소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하게 된 사건입니다. 1900년대 들어서 갖고 하버와 보슈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를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N2라고 쓴 것은 질소 분자고요. H2라고 쓴 것은 그 수소 분자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수소 분자와 질소 분자 하나를 화학 반응을 시키면 두 개의 이론적으로 암모니아 분자가 나오는데 이걸 아무리 시켜봐야 이 사람들이 노력해봐도 안 나와요. 뭐 압력을 왕창 올려보고 몇백 기압으로 올리고 온도를 몇백 도로 올려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한 겁니다. 반응이 잘 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반응이 갔죠. 고온에서 200기압까지 올리려면 아주 벽이 두꺼운 강철통 속에서 이런 그 질소와 그 수소 기체를 반응시키려고 시도했을 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 통이 없잖아요, 용기가.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강철 반응기에다 넣고 했더니 어느 날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법같이 반응이 안 일어나던 게 강철통 안에서는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그 매직이 그 마법이 바로 철이다. 그래서 그 철이 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한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후로 암모니아를 우리가 인류 최초로 인공적으로 합성하게 되면서 이걸 이용한 화학 비료를 주게 됨으로써 그 농작물 생산에 획기적인 증가를 갖고 오게 됐죠. 그래서 촉매를 이용한 화학 반응이 이 전 세계 인류를 구한 사건이죠.
이제 시작하면서 먹었던 이 푸른 곰팡이 치즈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이 발효를 일으키는 참 고마운 미생물들이네요.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고급스러운 와인이나 맥주, 네. 막걸리 한 잔 같은 이런 또 주류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곡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효모를 이제 뭐 과일 주스 혹은 뭐 곡물 이런 것에 담가두면 그 곳에 있는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것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술이죠. 우리는 그냥 포도만 먹을 때, 아니 포도를 어떻게 이거를 발효할 생각을 했지? 맞아요. 예.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식품의 역사들은 대부분 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발효의 역사도 어느 지역, 뭐 어느 사회에서 맨 처음 이게 발효법이 개발되었는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거죠. 맞아. 이 말씀 잘했어요. 식품은 그러니까 어디 이 원조 어디 무슨 골목 가면은 죄다 원조야 자기야. 그렇죠. 이게 누가 원조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 가장 흔히 알려진 이야기가 낙타의 위를 이렇게 건조해서 만든 이 주머니에 우유를 이렇게 넣고 딱 보관을 했더니 이 효소가 또 우유 단백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게 딱딱하게 굳었네. 이래서 우연히 치즈가 탄생이 됐다. 야, 그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니 뭐 어렸을 때 이제 그림책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저희 뭐 장기 보관을 위해 이제 선조들의 지혜를 짜낸 것이 어떻게 보면 치즈의 탄생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든 나라에서 우연한 계기로 이런 발효법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추측. 학자들이 비교적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만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맥주를 만들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와, 1만 년 전에. 토기에서 토기로 곡물을 이제 옮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실수든 뭐 우연이든 이 토기의 금간 곳에 살던 효모가요. 거기 있는 곡물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맥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메가를 만들지 못해서 발화되지 않았던 곡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술을 빚어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한 1도에서 2도 정도 아주 약했을 것으로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연적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럴듯한 맥주가 만들어진 시기는 이제 그 시점으로부터 한 5,000년 정도 지나서 나중에 만들었다 하거든요. 이 점토판에 쿠심이라는 양주업자가 맥주를 빚기 위해서 수령한 보리가루 그리고 메가의 수량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일종의 뭐 그 장부인 셈인 거죠. 기록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점토판을 보면 이 곡식을 담았을 법한 그 항아리 모양의 토기 그릇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만든 맥주를 이 풍요의 여신에게 바쳤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발효된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먹어야 되는 그럴듯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네네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